안녕하십니까. 광진복지재단에서 준비한 복지 사각지대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 랜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었지만 이번 세미나가 이렇게 랜선으로 운영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저의 아름다운 미모가 드러나지 않고 마스크로 쓰고 진행되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 세미나를 만들게 된 것은 저희 광진복지재단이 작년에 출범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위기 가구들을 잘 발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진복지재단에서 코로나로 이제 굉장히 모금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3억 6천만 원을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역 또 마스크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공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발굴도 하고 또 민간에서도 많은 발굴을 해서 우리 광진복지재단이 위기가구 발굴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 혹은 좋은 사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런 고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노하우를 전수받자 라고 하는 뜻에서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세미나에 적합한 분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해 오셨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모든 그 사회복지관들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신림복지관의 최성숙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사실 그 위기가구 발굴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왜 위기가구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어떠한 발굴 방법을 있고, 또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교수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학문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높으신 교수님이시지만,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대전에서도 하셨고요. 지금 의정부에서도 여러 기관장을 맡고 계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저는 현장형 교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한대학교 임원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광진구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되겠죠. 네, 광진구의 공공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진구의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중요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찾아서 정말 많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주셨던 우리 사회복지정책과의 한미라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진구의 또 민간의 목소리도 듣고 싶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 현장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광진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임정현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정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민간 협력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와주신, 그리고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실 우리, 여러, 선생님들 직접 뵈니까 재밌을 것 같죠? 네,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오늘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돼서 우리 광진구의 복지 사각지대가 제로화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숙 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제 발표로 나오신 최성숙 관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신림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성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얘기로 시작해서 코로나19 얘기로 끝나는 요즘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이렇게 광진복지재단에서 이런 또 시적절한 세미나를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8월 25일 어제 날짜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시작한 지 딱 28년이 지났어요. 관악구에 있는 난곡이라는 지역에서 한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마 그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나누는 게 우리 모두에게 저도 많은 배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랜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익숙해지지 않기는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20년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생기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사각계층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는 사각계층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부의 노력과 제도와 서비스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또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 극단의 선택을 하는 많은 분들, 뭐 자살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뭐 이런 소식들이 되게 이제 낯설지 않고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 체계 2015년부터 시작됐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는 지금 올해 이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가 되는 돌봄 SOS 센터 사업도 그 일환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많은 공공 인력들과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에 안심을 하면서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좀 부족한 것들을 느끼는 현장입니다. 이거는 서울복지 포털이라는 곳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발굴을 위해서 그리고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발굴 체계에서부터 민간 협력 체계에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의 기준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치구를 통해서 직접 신청하고 지원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고요. 또 서울형이 아니어도 그리고 민간의 지역에 있는 민간복지기관들을 통해서 지원되는 희망온돌 위기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돕는 이런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중위소득 85%, 그리고 희망온돌 위기 긴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를 해서 실제로는 정부의 어떤 제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각지대까지를 포함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그 복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관악구에서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였죠. 탈북 모자 가정의 이제 아들과 엄마가 이제 굶어 죽었다고는 기사에 났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도 밝혀지지는 않고 또 장례가 아직까지도 치러지지 않는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공공에 이제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주민센터라든지 관악구청은 뭐 했냐, 보건복지부 뭐 이런 모든 곳에서 감사도 나오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하고 사람들이 공공의 어떤 그런 이런 좀 사각지대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실은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같은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이게 꼭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이 공공의 책임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저희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죄책감, 부채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이렇게 제도적인 시스템들, 저희가 이제 발견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마련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런 접근성이라든지 정보라든지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공공에서 홍보하고 아무리 공공에서 이렇게 알려도 실제로 거기까지 다가가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 관계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때 당시에 저희가 만약에 이분들이 이웃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지내는 분이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주민센터에 갔는데, 구청에 갔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 아니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 얘기를 들은 이웃분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물어봐주는 그 절차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공공에서 안 되면 복지관이나 민간에 또 한번 이렇게 방법을 좀 찾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됐었으면 이 가족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는 것은 막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아까도 이제 보신 것처럼 이 기준이 정부가 정한 기준과 또 이제 민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들이 다른데, 요즘에는 정말로 이게 경제적인 위기들뿐만이 아니라 아동학대, 그다음에 노인학대, 가정폭력, 뭐 성폭력 이런 위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희도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파출소에서 나오고 주민센터에서 나오고 구청에서 나오고 복지관에서도 가고 노인학대 지원기관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관악구 보건소에서도 나오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나오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위기 사례가 있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곳들이 모이는데, 그때 이제 해석이 다른 거죠. 아, 이건 위기 상황이다.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 아니면 아,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아니면은 이거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서 안 된다. 이거는 만성화된 거다. 뭐 이렇게 다 해석이 다르니까 실제로 그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주로 대부분의 이제 행정 쪽에서는 이게 즉각적이고 눈앞에, 뭐 파출소에서는 눈앞에서 뭐 어디가 다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그 앞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개입하기가 어렵고, 또 공공에서도 뭐 행정 입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격리라든지 이런 조치들도 본인의 동의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또는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개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잠재적인 위험이 분명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은 얼마 전에 그런 그 캐리어에서 또 이제 안타까운 일을 아동이 사망한 그 사건의 경우에도 이미 뭐 병원을 통해서라든지 경찰서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그 학대의 위험이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서도 사실은 개입이 이제 늦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조금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위기에 대한 규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그런 분담을 해서 같이 좀 맞춰가는 그런 소통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도 위기 가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제로 소득 감소에 대한 것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많이들 그 사례로 접하시고 계시겠지만 가정의 돌봄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못 가시고 교회에도 못 가시고 이러면서 단칸방에서 많은 가족들이 밀접되어 있으면서 주거에 취약한 분들이 공간 안에서 굉장히 그런 위험도도 높아지고 가족 갈등이라든지 거기서 본의 아니게 뭐 아동학대라든지 노인학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많이 지금 사례를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의 위험들이 높은 이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기가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는데 우선은 공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력이라든지 또는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내 주민들을 스크리닝하고 그 안에서 이제 발견하는 것인데, 지금 뭐 저희 지역도 그렇고 많이 하는 것들이 뭐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또는 공공요금 체납 가구 뭐 이런 곳들이 전수조사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그런 위기 가구들, 그런 분들의 어떤 위험도들을 확인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탈북모자 사건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굴된 그런 위기 상황이 즉각적으로 공공의 개입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거나 또 그런 것에 어떤 여지가 지금 없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민간이거나 지역의 어떤 다른 체계에 연결시켜주는 것까지를 좀 관심 갖고 이렇게 공공이 발굴된 그런 그 사례들을 좀 끝까지 어쨌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연계망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이웃살피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인데 저희 복지관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서울시 복지재단 그리고 관악구청 그리고 동주민센터 그리고 지역의 복지관이 같이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주민들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주민들이 이웃을 가장 잘 알고 그들을 통해서 마을의 어떤 관심 이웃을 발견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정보와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런 처음의 시작은 사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독사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창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작년도 올해 저희가 같이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제 안전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옆집에서 누가 이 분들의 사연을 알았으면 또 아이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사라도 서로 나누었으면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한마디 건네주고 그랬을 때 뭔가 의논을 하고 이런 발견과 이런 지원들의 시스템은 결국은 이웃 지역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 지역 안전망에 굉장히 큰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보면 이게 이제 위기 가구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까진 괜찮았는데 내일 갑자기 위험에 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물론 있죠. 이제 재난, 뭐 수해 아니면은 뭐 질병, 사고 이런 경우들은 지금은 오늘은 괜찮았다가 내일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긴 거지만 보통의 이제 많은 경우들을 봤을 때에는 사실은 평상시부터 굉장히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분들한테 위기가 빨리 그리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의 관계망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은 가족의 어떤 지원이나 접근성이나 정보나 뭐 다문화 가정들도 요즘에 좀 많이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옆집들하고 평상시에 지역 안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망들을 많이 해 놓았을 때 그런 관계망들이 결국은 이런 위기 상황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거를 예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희 복지관 뭐 많은 복지관들이 그렇게 하지만 무료급식 때문에 복지관에 식당을 오시는 분들끼리 그냥 식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오면 취미활동이나 소모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같이 취미가 만나서 산책을 하거나 같이 취미가 만나서 복지관 옥상에서 뭐 상추를 키우거나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서로 이렇게 뭔가 공동의 활동들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을 와서 못 만나거나 아니면은 추석이나 뭐 명절이나 이런 연휴가 길어지는 경우거나 이럴 때는 복지관이 문을 닫고 주민센터에서도 이제 사실은 대응이 어렵고 이럴 때 이웃의 옆에 분들이 저분 지금 뭐 벌써 집 문 밖에 안 나온 지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뭐 아들이 와서 뭐 때려서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 분들이 다 스스로 보면서 케어하고 서로 간에 또 어려운 점들을 나누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을 병문안을 가기도 하고 본인들끼리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부모 교육 장애아동들을 둔 부모님들하고 이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인지하지 못하는데 아동학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도 서로 자조 모임을 하면서 또 부모 교육을 통해서 만난 분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걸 미리 예방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느슨한 관계망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대응하는 것 말고 그 이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금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의 접근성은 정말 생존하고 직결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도 기관에서 복지관에서 문해교실이라고 한글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문해교육도 중단이 되어 있어서 재난
이런 긴급재난 문자 뭐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오는데 그런 문자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에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무리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현수막을 뭐 이렇게 크게 뭐 곳곳에 걸어놔도 실제로는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도 결국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거나 또는 그분들을 돕거나 또는 그분들이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긴급 지원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많이들 겪어보셨겠지만 오늘의 이 상황들을 일단 1차적인 지원이 끝나도 사실은 유사한 상황들이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이 해소가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계속 이 상황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연결고리들, 저희는 이제 연결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긴급 지원을 하고 이분은 좀 계속 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들을 복지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만나거나 또는 지역 안에 다른 어떤 연계망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유관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주민도 될 수 있고 또 공공기관도 될 수 있고 또는 복지관처럼 민간기관도 될 수 있고 굉장히 한 가족들에게 이웃, 교육, 건강, 주거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이럴 때에 좀 평상시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모이는 건 굉장히 늦거든요. 지역 안에서 민간 협력이라고 저희가 이제 제도나 시스템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즉각적으로 밤에라도 연락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위기가구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되는 게 아니라 주말에 밤에도 생길 수 있고 또 추석 연휴 뭐 이럴 때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서로 간에 어떤 뭐 업무적인 시간이라든지 업무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지원이라든지 개입이 늦어지면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가 좀 유연하게 민가관과 지역사회 안에 많은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 그러면 꼭 필요한 순간에 바로 저희가 만나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되게 뻔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많은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긴 했지만 1차적으로 가장 위기가구들을 지원할 때 경제적인 지원들이 가장 이제 많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근데 그런 돈을 쓰는 데 있어서의 그런 증빙이라든지 또는 한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희망혼돌 기금처럼 민간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연해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지금 오늘 제가 아까 들었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 광진복지재단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곳들을 통해서 정말로 행정과 절차가 좀 더 간소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신속하고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그런 기금들이 조금 더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즉각 적시에 꼭 필요한 시간 안에 이분들의 위험들을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진입의 장벽을 좀 낮추고 지원의 범위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게 말 그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가 사각지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벗어난 것도 또 사각지대고 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사각지대의 해소가 되려면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연하게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저희 선생님들하고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보고 또 현장에서 느낀 부분들입니다.
예, 뭐 시간 짧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또 다양한 선생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역 안에서 또 이런 위기가구들의 어려움을 돕는데 또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그 최성숙 관장님으로부터 위기가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함께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행정적 유연성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하는 그 따뜻한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촘촘한 관계망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위기가구의 특성과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실제로 참여하셨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임원선입니다. 좀 아까 그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최성숙 관장님 그 발표를 들었는데, 이번 랜선 세미나가 인원은 여기 참여한 분은 적지만 굉장히 유익한 세미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거의 30년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아주 다양한 경험이 녹아 있으면서 또 이 광진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저도 원고는 있지만 제가 이제 87년부터 이제 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했었는데 한 15년간 현장에 있었던 경험과 또 여러 가지가 막 오버랩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토론자로서 저는 뭐 최성숙 관장님의 발표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제 자료에 보면 관장님께서 발표한 거에 요약이 있는데 굳이 제가 요약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87년도부터 쭉 경험했던 것들이 좀 떠오르면서 시간적으로 제가 유사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광진구에 좀 적용해 봤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87년에 일할 때 그 위기 가구의 특성은 지금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로 어렸던 분들이 경제적 빈곤, 그리고 이제 건강, 그리고 이제 어떤 교육, 학교를 좀 보내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일하던 복지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일을 했었어요. 건강을 좀 증진시키는 것, 소득 향상, 빵집도 다니고 여러 군데 다녔던 생각들이 막 나네요. 직업 연결시키고 샤프 펜슬 막 이렇게 표딱지 붙이면 몇 전인데 수백 개 해야 뭐 몇 원 되는 이런 거 일도 좀 해보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위기 가구의 그 발생 과정이나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과거에는 주로 이제 물질적인 빈곤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췄다면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물질적인 것 뭐 기본에다가 거기에 이제 정신적으로 좀 빈곤한 거라든지 또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에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30대 작가가 며칠 만에 사망한 뒤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메모에 붙여 있기를 드시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이게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위기 가구라고 했을 때에 옛날하고 패턴이 굉장히 다른, 거기다 지금 이제 폭력도 좀 가해지고요. 여러 가지 또 학대, 여러 가지가 좀 가해지는, 그래서 시대가 좀 복잡해지면서 위기 가구의 양상이 아주 달라졌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보면서 또 사회복지계에서는 이에 따른 이제 대응 방안이 이제 다르게 좀 이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적인 접근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대전 지역에서 한 17년 동안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의정부 지역으로 오게 됐는데, 대전 지역에서 오래전에 한 90년대에 이런 것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걸 명칭을 뭐라냐면 복지 만두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 우리나라의 전통인 우리가 이제 뭐 두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 두레 향약 이런 정신을 좀 다시 부활시켜서 지역사회에 좀 관심을 갖는 운동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우리 최성숙 관장님 발표한 거 보니까 이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장님이 특별히 이때는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던 그런 사례인데 이것도 사실은 여튼간에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나름 기여를 했던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에 있는 그 민관이 협력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첫 번째 그림은 좀 초기 그림이고요. 이게 좀 나중에 조금 더 보완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지 대상자를 조사 지원하는 역할이 이제 한 파트로 들어가 있는데 요건 이제 대전의 사례고요. 제가 요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의정부시에 건의한 게 있어요. 요것을 왜 건의했냐면 의정부시에서 그 혼자 계시다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제가 그거를 좀 접하면서 적어도 또 사회복지계에서 또 활동을 했고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그냥 묵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실에 건의를 했더니 구체적인 좀 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전광역시 거를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안을 냈더니 거기 또 실무진이 검토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의견을 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낸 것, 요 빨간색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 지역사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의 사회복지사가 400만인데 우리나라에 무려 110만 명이 있거든요. 110만 명이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로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좀 선발을 해서 각 동에 배치해서 이분들이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고 또 이 가정들을 좀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는 일을 좀 하자. 왜냐하면 동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계시지만 나가서 이게 뭐 아웃리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이웃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발견도 하고 우리 최성숙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들을 통해서 또는 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통반장 또 오래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추천을 좀 받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분들을 좀 발굴하는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동별로 두세 명을 좀 이렇게 위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선발을 해갖고 의정부시가 14개 동인데 그 당시는 2명씩 선발하는 거 좀 나중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2명씩 선발해서 교육을 했는데 기본적인 이제 소양 교육을 15시간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배치했었는데 의정부 사례에서 좀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좀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우리 광진구에 맞는 걸 좀 제가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시도했을 때는 각 동에 2명씩 위촉을 해갖고 이분들이 재밌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메모를 해갖고 제가 메모하는 양식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분들을 이제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이렇게 이분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 보내드렸어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수고하는데 수고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이 정치계에서 나왔어요. 의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했어요. 월 40만 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작용이 생겼어요. 통장님, 반장님 하던 분들이 나 통장, 반장 안 하고 그거 할래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순진하게, 이제 순수하게 정말 지역사회 운동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운동으로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좀 갈등이 있었고 그런 사이에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는 것이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동복지위원회는 유야무야 그냥 해체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광진구에서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하니까 토론을 좀 해주세요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세 단계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광진구에도 있을 텐데 광진구에서는 의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이제 사회복사를 이제 선발하는 거죠. 이분들은 무급으로.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자부심을 느끼게. 사실 무급으로 할 때 더 자부심과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이게 제가 볼 땐 그냥 오염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계속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동별 인원은 제가 볼 땐 여기 사정에 맞게끔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이 대학하고 좀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해서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좀 참여시키게 하는 거. 근데 예비 사회복지사는 무급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활동비를 좀 알바비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경험도 좀 되고 좋은 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기가구 발굴단, 아까 발굴이란 용어가 좀 안 좋다는데 뭐 위기가구 뭐 찾기라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이분들을 2 트랙으로 좀 이렇게 조직을 해서 좀 기본 소양 교육, 적어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회복지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좀 있는데 적어도 좀 사례 관리에 관련된 교육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의정부에서는 제가 주로 상담 기법을 좀 이렇게 가르쳤었는데요. 그 상담 관련된 공부를 좀 한 뒤에 요 위촉장을 좀 이렇게 수여하자 했는데 이게 무료 봉사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하나 상징적인 것이 좀 이렇게 주어지면 좀 활동하는 데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촉장을 좀 수여를 해서 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광진구에 이 관련된 뭐 조례 같은 게 제가 있는지 미처 확인은 못했는데 없다면 뭐 조례 제정 같은 걸 좀 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3단계에 가서는 자조집단을 좀 조직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 요거 아이디어를 좀 냈냐 하면은 제가 성남에서 이제 복지관에서 일을 했는데요. 어려운 가정 150가정을 제가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150가정에 10가구당 1명씩 대표를 선발을 했어요. 그때 명칭은 개발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15명 중에 한 분을 또 뽑았는데 그분을 개발위원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는 일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누구네 할머니가 손녀하고 밥을 먹다가 된장국을 엎질러서 여기 배꼽 이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비상망을 가동을 해갖고 지금 15명이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명이 모여서 뭘 할 거냐 했더니 오시는 동안에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오시래요. 그래서 제가 그 개발위원장 집도 굉장히 좁은 집인데 그 집 거실에 갔더니 이미 결론이 났어요. 자기네끼리 의논하고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모금을 하기로 했대요. 모금을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하여튼 우리 어려운 가정을 9가정을 다 방문해서 조금씩 나누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저 또 다시 오라 그래서 나중에 갔더니 그 개발위원장 집 거실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콩, 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해가시죠? 이분들이 어려운 가정이라 선정된 가정이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허가지대에다 그냥 콩팥 심었던 거라도 편지 봉투에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발위원장이 이걸 다 처분을 해서 돈을 마련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 30만 원이라 하면 치료비하고도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그 할머니께 전달하는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조집단을 좀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돌보는 것들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기가구가 발굴되면 당연히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연계하고요. 또 여기에 정기적인 어떤 사례 발표나 슈퍼비전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자원봉사자지만 이분들이 좀 자부심도 느끼고 또 동기부여도 될 수 있게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쭉 우리 관장님의 좀 논문을 이렇게 글을 좀 읽어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의견을 좀 내는 것으로 제가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가구 발굴단이라고 하나 좋은 아이디어 저희 광진복지재단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훈훈한 미담 사례까지 소개해 주셔서 훨씬 우리 세미나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임원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광진구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광진구의 우리 한미라 희망나눔팀 팀장님으로부터 공공복지 영역에서 어떻게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미라라고 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PT 자료를 활용을 하셨는데 저는 PT를 하는지 모르고 와가지고 자료 화면이 좀 없어서 조금 답답해 하실 거는 같은데요. 최대한 말로써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그닥 재미는 없는 부분인데요. 공공복지 영역에서의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광진구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 플래너, 즉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형이 사각형이고 제일 두려워하는 소리가 아마 사각사각일 거예요. 그 정도로 복지 사각지대와 또 하나 고독사라는 단어는 저희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런 내용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건은 우리 동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졸이면서 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요,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인데요. 보건복지부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2개월 단위로 연 6회의 발굴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이라는 단어가 참 고고학에서 무슨 뼈를 발굴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굴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기 때문에 저희도 발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발굴이 아닌 다른 더 좋은 발견이나 뭐 이런 단어들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의견을 많이 주시면은 단어를 좀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빅데이터는 17개 기관의 32종의 정보 수집 분석에 따라서 단전,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겠죠. 가스, 단가스, 단수, 뭐 이런, 그러니까 수도 사업소에서 수도요금을 못 내서 물이 끊겼다거나 전기요금을 못 내서 한전에서 전기가 끊긴다거나 아니면 도시가스 요금을 못 내서 가스 요금이 체납이 돼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가 저희한테 2달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럼 그 가구에 대해서 동복지 플래너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가가호 방문을 해서 이 대상자들이 진짜 사각지대인가 아닌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이렇게 조사되는 가구가 광진구에 2,400가구가 되고요. 저희가 작년도 기준을 보면은 이 400가구 중에서 공적급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이나 한부모나 차상위계층인 그런 공적급여로 들어오신 가구가 한 239가구가 되고요. 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그러니까 민간 자원을 연계해 드린 가구가 73가구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3차 조사가 내려가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사 대상이 작년보다 1.5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형 임시 주거시설 거주자 집중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좀 낯선 용어죠. 비정형 임시 주거시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거주시설이 아닌 고시원, 뭐 모텔, 여관, 그런 곳들, 찜질방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구에는 202개의 고시원과 109개의 모텔 및 여관 등 311개의 비정형 임시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실태가 열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업소 대표를 통한 홍보 등으로 2019년도에 164가구를 발굴해서 공적급여 및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냥 저희가 뭐 여관 같은데 뭐 하룻밤 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거기에 위기가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 몇 년 전에 화양동에 있는 모 여관에서 7명의 가족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진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거의 45% 정도의 7만 6천 가구 정도의 1인 가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대학가 주변에 청장년 1인 가구도 많고 고시원이 좀 많기 때문에 고시원에는 고시생이 없고 중장년 이후에 어르신들이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0세부터 64세까지의 1인 가구를 거의 3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구가 14,172가구가 되고요. 지금도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 조사된 가구 중에서는 358가구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밖에 이제 차상위 계층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조사가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및 통장복지 도우미 등으로 이루어진 동인적 자원망을 활용한 발굴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그 통장님들이 집을 가가호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사업을 하는데요. 2020년부터 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거주 확인뿐만 아니라 복지생활 실태도 체크를 하게 돼 있는 거를 행안부와 협조를 해서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런 가가호 방문을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이거는 코로나가 사태가 좀 진정되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주민들을 알고 계시고 그 주민들 중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데 최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활용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진 희망 동반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는데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알려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아주 간편하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진 희망 동반자라고 치시면은요. 친구 추가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누군지는 저희가 안 알아도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요. 어떠한 분이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한 줄만 써주셔도 그분의 인적사항에 대한 것만 써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분 가정으로 방문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진희망 동반자를 운영하는데요. 지금 372명이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 발굴된 사례는 한 3개아지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카카오톡 친구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계시는 이제 관계자분이 매달 당뇨약을 타러 오시는 수급자이신 듯 아니신 듯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매달 당뇨약을 타러 오시던 분이 2주가 됐는데도 당뇨약을 타러 오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그분이 2주 동안 약을 안 먹고 계시다 그러면 건강상에 엄청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거기에 남기셨어요. 한 줄을. 그래서 이 가정을 한번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다고 한번 방문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동주민센터 담당이 바로 나가봤더니 그분이 이제 알코올도 좀 섭취를 하시는 분이어서 알코올 섭취하시고 집안에서 2주 동안 약도 안 드시고 거의 음식도 섭취도 안 하시고 그런 상태로 계셨어요. 그래서 발굴을 해서 병원에 연계를 하고 치료를 받게 해드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타러 오신 분들이 좀 요즘 안 보인다 그럴 경우에도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기 가정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의 각종 단체 회의나 또 언론 보도, 구 아차산 메아리, 이제 사각지대 발굴, 현수막 개첨 등 일반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한 관내 부동산, 병의원, 약국, 또 백인이하 사업장 등 1,446개소의 홍보물을 1년에 2번씩 발송을 해서 주변에서 이웃을 찾기 쉬운 분들에게 이러한 이웃을 소개시켜 달라, 알려달라라는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공과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등에도 위기가구 발굴 문안을 게시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 공적급여,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 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에 최성숙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도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을 5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동, 이 자리를 빌려서 중곡 2동, 구이 1동, 구이 2동, 자양 1동, 화양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60여 명의 이웃 살피미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꼭 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공적 영역에서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구청장님이 내세우는 촘촘한 복지, 어떤 그물망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게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이웃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내건 사각지대 발굴 그 슬로건이 관심이 안심입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의 관심이 대상자 가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자료로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어버버버 거렸는데요. 처음이라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미라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심이 안심이다. 아주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관심은 우리 모두에게 안정과 안심과 그리고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것들을 남겨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구 발굴이 공적인 역할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광진구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또 우리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임정현 사무국장님께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민간협력조직은 어떻게 역할을 하고 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역할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정리된 토론문을 요약해서 좀 내용을 전달해드리게 될 예정이어서 혹시 함께 업로드된 자료가 있으시다면 참고해서 이제 같이 보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발제문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한계의 내용 중에서 민간협력조직으로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목적으로 구성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원의 주민조직 활용과 민간, 유관기관들 간의 소통과 협력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주요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는 민간협력조직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이 직접 성과를 내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성과 역할을 고민하며 토론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공공복지 체계에 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 또는 영역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지원하는 광진희망시드 사업을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 민간학 구조의 통합사례회의와 공동사례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통합사례관리 실무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구성된 주민 네트워크 조직인 15개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 토론문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민간협력 조직의 위기가구 발굴 한계에 대해서 보다 주요하게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민간협력 조직의 위기가구 발굴 어려움 중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발제문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과도한 주민 조직의 구성과 유사 중복, 역할 부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는 유사한 명칭, 목적, 방법으로 다양한 주민조직 구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안전망으로서 이제는 복지조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위가 되었지만 발제문에 언급된 것처럼 유사사업의 피로도와 낮은 효과성, 효율성이 동반되고 있는 것은 필수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내 동보장협의체 위원 자격을 살펴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규정된 주민단체 외에도 기타 주민단체가 중복으로 구성된 비율은 전체 동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원 중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단체의 위원이 연합된 구성은 각 단체의 목적에 대한 뚜렷한 이해나 협력적인 관계들이 원활히 이행된다면 이에 따른 시너지가 상당하겠지만 동부장협의체가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고유한 구성 목적이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로 사업이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목적으로 구성된 주민조직의 구성이 중복으로 제한되는 상황은 각 동마다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신규 주민을 발굴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하여 다른 주민조직에 포함된 위원을 중복으로 유입시키거나 구성된 주민조직의 두 가지 명칭을 동시에 적용하여 주민조직의 수만 비대해질 뿐 실인원과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실제보다 적은 상황들도 현장에서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주민조직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 강화와 권한 부여, 그리고 보상체계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반 지역 주민으로서 복지 사각지대나 위기가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직접 발굴 대상을 고려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취약 상태의 사람에게 접근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사정하거나 복지 체계로의 진입 과정을 동의받는 절차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의 과제는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영역보다 역량 강화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주민조직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애착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결코 간단치 않은 미션을 주민조직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해서 보다 섬세한 세팅과 역할 부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량 강화 교육과 더불어서 성장된 주민조직에 대한 권한과 보상 체계를 정비한 활동의 지속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임원선 교수님께서 그 현금에 대한 보상이 있을 시 발생될 수 있는 우려점을 짚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꼭 물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보상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나 좀 관점에 대한 고민들은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민간협력조직의 위기가구 발굴 어려움 중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협력조직의 컨트롤타워 한계로서 민관 참여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발제문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는 위기 상황에 대한 기준은 물론 발생된 문제 해결과 잠재적인 문제 예방의 범주에서 어느 만큼의 개입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 위기가구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건 공적 체계의 유입과 자원 연계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간은 공적 체계인 행정과의 연계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지만 행정은 경우에 따라서 민간과의 연계를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필요의 불균형은 결국 민간협력조직에 대한 참여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민간협력조직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구조와 전달 체계로서 균형감을 갖추기보다는 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은
민간과의 협력 연계를 통하여 위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고 공적 자원 외에 민간의 다양한 자원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 가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민간 협력 조직의 참여와 민간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좀 토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위기가구 발굴, 돌봄 등의 중요한 복지 의제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협력, 중간지원 조직의 특성을 가진 기구가 각 커뮤니티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며 위기가구 발굴과 예방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협력 조직의 수행 역할과 지원의 필요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가 점차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해서 민간에서 또 실제로 활동하시면서 또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기능들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또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불편함, 또 문제점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또 위기가구의 어떤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손과 발의 역할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곳이 이제 민간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또 실질적으로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녹록한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광진복지재단이 그런 역할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도 가져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그 최성숙 관장님의 주제 발표와 또 세 분의 토론을 쭉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리 광진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 직접 들으시면서 좀 든든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현장에서 이런 거 한번 활용하면 좋겠다. 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왔을 때 혹은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연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느낌들 들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공에서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웃에 대한 관심, 사랑,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촘촘한 그런 관계망들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만 가능하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과정에 아직 개념이라든가 규정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 위기의 유형도 과거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넘어서서 정신적, 정서적인 역할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지적처럼 우리 사회에서 위기 과정의 개념들도 좀 더 폭넓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서비스도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역에서 지원 체계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동안에 어떤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복지의 또 가정 또 지역사회 문제들도 함께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들으시느라고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또 유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우리 광진복지재단에서 준비한 세미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광진복지재단에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의 편에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